어느 남자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만 그는 식장에 입장하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훗날 어느 누가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보자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그저 연옥 정도 된다. 그가 남긴 이 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에 대한 명언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위트가 섞여 있는 자조적인 문장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일륜지대사 중의 하나인 결혼에 대해 탄식적이며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가 아는 큼지막한 업적들을 인류사에 남겼으며 지금까지도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 항상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아메리카 합중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습니다. 흑인노예 해방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남북전쟁에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북군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을 남긴 달변가인 그가 요즘 시대라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남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역대 최악의 영부인으로 손꼽히는 자신의 아내 메리 토드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 그리고 역대 최악의 영부인으로 불리우게 된 이들 부부. 메리 토드 그녀는 어찌하여 미국에서 최고의 악처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1818년 12월 13일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메리는 은행가인 로버트 스미스 토드와 엘리자베스 파커 토드의 7명의 자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말씀드린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녀의 집안은 잉글랜드 혈통의 금수저, 돈 많고 전통 있는 은행가 가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훗날 남편인 링컨이 이끌었던 흑인노예 해방과는 다르게 그녀의 집안은 부를 비축한 만큼 수많은 노예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리가 6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고 2년 뒤 아버지 로버트는 엘리자베스 베스티 험프리즈라는 여자와 재혼을 하여 무려 9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사별한 메리의 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7명의 자녀를 두었고 재혼한 처와 9명의 자녀를 두었으니 아이들만 총 16명인 대가족을 이루었던 것이었죠. 대대로 부를 쌓아온 뼈대 있는 집안인데 많은 수의 아이들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메리가 14살이 되던 1832년 현재는 박물관으로 유지되는 그 유명한 메리 토드 링컨 하우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고급스러운 방을 무려 14개나 가지고 있던 대저택이었습니다. 메리는 9명의 배다른 형제들을 포함 총 15명의 형제자매들과 지내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재력으로 인해 안락하고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며 그 시대 평범했던 여자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고등교육까지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시대 잘 사는 집안의 처자들의 필수 교양 항목인 프랑스어와 문학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춤과 음악 그리고 사교법까지 익히며 상류사회 입성 요소들을 차분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메리가 21살이 되던 1839년 그녀의 언니 엘리자베스 포터 에드워즈가 살고 있던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로 이주하여 언니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메리의 언니 포터는 일리노이주의 전 주지사 아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21살이면 혼사 이야기가 오고 가던 나이였기 때문에 메리 역시 정치계 등을 포함한 상류층 사람들과 연을 맺기 위해 형부 에드워즈가의 가족들이 힘 좀 쓰고 있던 일리노이주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는 일리노이주 상류층 사교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매우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은행가 집안이라는 타이틀과 형부 에드워즈가의 후광 역시 무시하지 못할 배경이었지만 메리 그녀 자체가 매력이 넘쳐 흐르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미국 상류층의 필수사항인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고 춤과 음악 등에도 당연히 통달하였으며 언제나 위트 넘치는 사교성 가득한 어법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21살이라는 약간의 나이였던 그 또래 여자들에게서는 매우 보기 힘들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며 또한 이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가 부의 축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미국 남성들은 정치에 정말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상위층 남성들에게 정치는 뗄 수야 뗄 수 없는 필수 항목이자 소재거리였죠. 그러기에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남자들은 언제나 정치 이야기에 목이 말라 있었고 그들의 사교계에서 남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정치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가 통하던 여자가 바로 메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을 집안의 자제이며 당시 여성들의 필수 항목들을 모두 다 지침하였고 사교성 역시 뛰어남과 동시에 남성들과 대화까지 통하는 여자였으니 상류층 사교계에서 메리 그녀의 인기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사교계에서 인기몰이를 하던 그녀는 당연히 많은 상류층 남자들과 교제를 하였지만 드디어 당시 미국 전체에 이름을 날리던 유명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치계에 떠오르는 신성이자 젊은 변호사인 스티븐 아널드 더글러스였습니다. 더글러스 그는 162cm의 단신이었지만 강직한 인상의 미남이었고 넓은 가슴과 어깨 등 단단한 몸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그의 수식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것은 강하고 중후한 목소리와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불같이 강렬한 제스처, 바로 대중들을 매료시키는 쇼맨십이 그를 당대 최고의 연설가이자 정치가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남이었던 더글러스는 메리의 매력에 푹 빠졌는지 그녀에게 먼저 구애를 하였고 당연히 명성과 인기를 두루 갖추었던 그의 청을 메리는 받아들이며 둘은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고의 연설가로 전국에서 이름을 날리던 남자와 사교계에서 주가를 올리며 인기가도를 달리던 여자. 이 둘의 만남은 어느 누가 보아도 천생연분이었지만 어느 한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그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인생의 호적수, 라이벌들끼리 한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요. 그 남자는 바로 훗날 메리의 남편이 된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습니다. 사실 메리와 링컨의 만남 자체는 너무나도 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원래 에이미 스튜어트라는 여성을 사랑하여 청혼까지 하였고 그녀 역시 링컨을 좋아하여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갑작스레 장티푸스에 걸려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링컨은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크나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무려 6년 동안이나 사적으로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소개를 받은 여성이 바로 메리 토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들보다 더 영화 같은 사실은 메리는 링컨의 영원한 호적수 더글러스의 애인이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링컨과 더글러스는 메리를 알기 전부터 그 훗날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나 대통령 선거에서 언제나 적수로 맞붙었던 무려 25년 동안이나 지속된 라이벌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둘의 가장 대표적인 대결로 알려진 것은 현재까지도 미국 역사에서 위대한 토론이라 기록되어지고 있는 링컨 더글러스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1858년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로 링컨이 나섰고 당시 현직 상원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더글러스는 민주당에서 출마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8월부터 10월까지 2달여 동안 7차례에 걸쳐 당시 미국 사회에 첨예한 사안이었던 노예제도를 두고 열띤 격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더글러스가 노예제 찬성을 주장했을 것으로 여러분들은 예상하시겠지만, 이 토론에서 핵심은 노예제 자체의 폐지라기보다는 미국 영토가 확장되면서 새로 편입되는 주들에서 노예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논하는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노예제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더글러스는 노예제 채택 여부는 그 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권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더글러스는 노예제 자체를 옹호하던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다만 노예제 역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열렬한 주민 주권론자였다고 합니다. 둘의 토론이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위대한 토론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보통은 두세 명이 팀을 이루어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에서 진행되던 기본 형식과는 다르게 링컨과 더글러스는 홀로 입론과 교차조사 그리고 반론까지 모두 해내야 하는, 그전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이끌었기 때문에 토론계의 새로운 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1대1로 진행되어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니 각자 지니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기품이 베이스가 되어 순수 개인 실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었으며, 순간순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 서로 디스를 하며 설전을 펼치는 것처럼 이때도 두 사람은 주된 본질인 정책 토론이나 가치 토론 이외에도 서로를 모욕하며 극도로 비꼬는 행동을 하는 등의 볼거리, 관중들을 위한 쇼맨십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볼거리가 적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둘의 대결은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고, 입소문을 타고 타며 최대 15,000여 명에 달하는 청중들이 몰려들어 둘의 열띤 토론에 환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링컨과 더글러스의 위대한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토론을 통해 링컨은 당시 불을 누리던 기득권자들에게 노예제 폐지론자로 찍히게 되며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 이 토론을 통해 링컨은 미국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며 공화당의 대표 유력 인사로 부상되었고, 결국은 훗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대결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현재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1대1 디베이트, 링컨과 더글러스의 대결을 기본 베이스로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인생의 영원한 라이벌들끼리 한 여자 메리를 두고 경쟁을 펼쳤는데, 메리는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링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제 상대로서 냉정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사실 링컨은 더글러스에게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더글러스였지만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답게 강하고 다부지게 잘생긴 얼굴로, 목소리 역시 크고 우렁찬 전형적인 정치가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활발하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진중한 모습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링컨의 모습은 그에 비해 매우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만 멀대같이 큰 깡마른 체구에 옷은 항상 맞지 않아서 언제나 헐렁하게 촌티가 났으며, 심지어 링컨의 일부 정적들은 그의 얼굴을 고릴라라고 놀리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 본인도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있었는지 앞서 소개해드린 링컨 더글러스 논쟁 중에 더글러스가 링컨의 위선을 비판하기 위해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공격하자, 저한테 얼굴이 하나 더 있다면 잘생긴 얼굴을 하고 나왔지, 이 얼굴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말투조차 미국 남부 특유의 사투리가 섞인 억양에다가 목소리 역시도 가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링컨은 더글러스보다 4살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쌓아놓은 부도 없었으며 분위기를 못 읽으며 말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약간은 가벼운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모든 조건들이 더글러스가 압도적으로 월등했으며, 당연히 메리의 가족들 역시 당시 야망에 가득 차 있던 유명인 더글러스를 그녀가 선택하길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메리와 링컨 둘만 놓고 봤을 때도 모든 것에 너무나도 차이가 크고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는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무려 방이 14개나 있는 대저택에서 유소년기를 보냈으며 당시 일반 여성들은 상상도 못할 고등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란 명랑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켄터키주의 조용하고 아담한 나무로 된 집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평생을 소작인으로 산 목수였습니다. 어린 시절 링컨은 공부보다는 농사와 노동의 길을 강요받으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성격도 소심하며 어딘가 모르게 우울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메리는 사교성 가득하고 활발한 어투와 행동을 선보이며 주변 여러 사람들과 고르게 친분을 쌓았지만 링컨은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젊었을 시절 링컨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놀리는 말을 작은 쪽지에 적어 길가에 슬쩍 떨어뜨리고는 누군가가 그걸 주워서 읽고 재미있어 하는 걸 몰래 지켜보면서 매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은밀한 취미생활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링컨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쉴즈라는 사람의 나쁜 점을 지적하는 글을 익명으로 신문사에 올리게 되었는데 해학적이며 풍자적으로 쓴 내용 때문에 구독자들에게 자극을 주며 인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쉴즈가 그 글을 쓴 사람이 링컨이란 사실을 알아내고서는 화를 내며 찾아와 결투를 신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은 전형적인 인터넷 악플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죠. 기품과 예를 익힌 고루한 상류층 자제인 메리와 얽매임과 거리낌 없이 자유분방하게 자란 링컨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그녀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의 더글러스를 접어둔 채 당시에 볼품없었던 링컨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기에 링컨이 장차 미래에 대성할 사람임을 직감하였던 것이었을까요? 남녀 사이의 일은 오로지 당사자들만 아는 법이겠죠. 그들은 교제를 이어가다가 1840년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류가 잦아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됩니다. 링컨은 메리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느끼며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링컨은 메리와 교제를 하면서도 결혼까지는 꺼렸는데 이러다 독신이 될 것을 우려한 메리가 임신을 유도해서 결국은 결혼에 골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842년 11월 4일 드디어 링컨과 메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식장으로 가면서 링컨은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자조했다는 이라는 지금도 결혼을 후회하는 미국 남성들이 즐겨 꺼내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그녀와의 결혼을 꺼렸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일까요? 불행히도 메리 토드는 악처로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링컨 전기에 서술된 바로는 그는 결혼 후 메리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메리가 화가 나서 히스테리를 한번 부리게 되면 뜨거운 커피물을 링컨에게 퍼붓기도 하였고 도망치는 링컨을 따라 빗자루를 들고 쫓아가며 그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지어 링컨은 메리의 심기가 불편하다 싶으면 그녀의 눈치를 슬슬 보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해드리자면 시장에서 메리가 어느 상인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시비가 크게 붙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링컨은 그 상인을 찾아가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당신은 그녀와 그저 15분간 논쟁을 했을 뿐이지만 난 이 사람과 15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할 거 없는 집안에서 자라며 화려함을 좋아했던 메리였기 때문에 그녀의 씀씀이에 맞추기 위해 링컨은 변호사 시절 집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수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한 이후 메리의 히스테리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그녀가 남부와 북부에서 동시에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부에서는 남부 출신의 영부인이라고 공격을 받았고, 남부에서는 고향인 남부 사람들을 등진 배신자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편 하나 없이 모두에게서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지만, 메리 역시 실제로 자신의 처신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경제관념 없이 흥청망청 돈을 쓰는 걸로 유명했던 그녀인데, 당시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무려 84컬레의 장갑을 구매했으며, 백화점에는 외상까지 져가며 쇼핑을 즐기는 등의 상식밖의 행동을 선보였고, 그들이 살고 있던 백악관을 단장한답시고 나라의 재산인 국고의 돈을 함부로 낭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미국 국민들의 수많은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메리의 여동생들 중 한 명이 남군을 지휘하던 장군의 아내였는데, 제부인 그 장군이 전사하게 되자 그 전투가 남편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공식석상에서 눈물을 보이고, 그곳으로도 모자라 남부에 살던 동생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위로 명목으로 며칠 동안 묵고 가게 하는 등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맞지 않는,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들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사 내용이 담겨져 있는 슬픈 사연이었지만, 이런 연유들로 인해 메리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영부인이란 악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보자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그저 연옥 정도 된다라는 말을 했던 링컨이었지만, 그의 끝없는 인내심 속에서 둘의 결혼 생활은 꽤나 원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천하의 악처, 사상 최악의 영부인이라고 비난할 때도 링컨은 항상 메리를 위해 헌신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메리의 성격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히스테리와 편집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링컨과 메리 사이에는 총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성인으로 자란 장남 로버트 링컨을 빼놓고는 모두 다 어렸을 무렵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북전쟁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켄터키주의 친구들과 친지들이 적으로 취급받는 아이러니를 겪으며, 백악관의 안주인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언론의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버틸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니 거의 정신병 수준에까지 이르며 그 증세가 정말 심해졌다고 합니다. 메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자 링컨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참고 참으며 더욱 그녀를 챙기려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슬프게도 메리는 링컨이 암살당한 지 10년 후인 1875년 큰아들 로버트의 요청으로 정신이상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며, 실제로 정신이상자 판정을 받고 일리노이주 버테이비아에 있는 벨뷰 요양원에 보내져 약 4개월간 머무르며 요양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링컨과 메리는 사랑하는 사이로서 결혼까지 하였지만, 그 성장 환경 차이는 극복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명문가에서 자란 메리는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에 반해 소장농의 아들인 링컨은 자유분방하게 자랐기 때문에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고 책을 읽는 등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부부간의 갈등을 겪게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메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까지 겹쳐지며 그녀를 계속해서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건 아니었을까요? 메리가 선보였던 악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던 기행들은 자녀들의 잇따른 요절에 따른 것이라며, 그녀의 정신건강을 현대의학 기준으로 재분석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리기 위한 준비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항상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역대 최악의 영부인으로 회자되는 그의 아내 메리 토드, 그녀에게 씌워진 최악의 악처라는 타이틀에는
사적인 이유와 그녀의 허영심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위해 남겨진 것일까요? 인류사에 남겨질 지도자로 손꼽히며 성군이라 불리우는 남편 링컨의 업적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 그녀에게 이런 악역이 씌워진 건 아니었을까요?